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앞서 우리가 남겨뒀던 나머지 조선 후기 문화 부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시작은 국학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조선 15세기부터 19세기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라든지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가 15세기 그리고 이제 18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이 역사학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선 후기 역사서라고 하면요, 이 5권 안에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앞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니까 자꾸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었죠. 드디어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끊어주시면 허목 같은 경우는 17세기입니다. 그는 예속 논쟁 때 나왔던 인물이니까 17세기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나머지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요. 18세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사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일단 뭐 단군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 썼다. 이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조선 전기 때요. 우리가 통사라고 불러줄 수 있는 책 뭐가 있었습니까? 동국통감이 있었죠. 그쵸? 서거정이 썼던 동국통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이제 통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요. 통사가 계속 나와요. 여기 본다면 지금 통사 아닌 게요. 발해사 역사를 쓴 발해고 연려실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사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 야사들 같은 걸 수록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통사의 성격이에요. 자, 그러니 그것이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걸 여기 조선 후기에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거 자체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이 허목 같은 경우는 그가 남인 출신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남인은 서인들과 뭐 예속 논쟁부터 시작해서 황국까지 계속 대립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 서인들이 주도했었던 북벌운동이라든지 붕당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그가 비판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강목에서부터 쭉 나오게 될 텐데 특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책이요. 동사 강목입니다. 왜 이 동사 강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 조선 후기 이 국학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있었던 학문 연구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증적 어떤 연구 방법을 꼭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적인 거 다 찾아보는 이런 작업들인데 안정복이 동사 강목을 쓰기 위해서 약 20여 년 동안 자료 조사했어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일본의 사서 550여 권 정도를 봤다고 그러고 여기도 한 500여 권의 책들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실증적이다,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부분도 중요하겠으나 특히나 이 실증적 역사 연구에 모범이 됐던 동사 강목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삼한전통론이잖아요. 삼한정통론을 동사 강목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뭐 단군에서부터 기자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의 기틀을 잡아줬던 게 안정복의 스승이었던 이익이었었죠. 그렇게 기억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는 발해사를 본격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발해 역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쓴 것이고요. 그러면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시대 용어도 처음 사용했다. 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같은 경우는 조선 정치사 빠져있는 부분들 있죠. 많은 이야기들과 조선 관련 다양한 문화, 백과사전 형식으로요. 다 정리를 해놨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치훈의 해동 역사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일본에 500여 권이 넘는 사설을 다 참고를 해서 집필을 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역사를 연구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84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 후기 심화된 국학 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성격으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그랬는데요. 문제 답이 있어요. 이미 문제에서 조선 후기 국학 연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2번에 보시면요. 이종희의 동사. 허목의 동사 말고 또 있어요. 이종희의 동사가 있는데 그걸 달달 안 외우셔도 일본 연구를 통해서 고대사의 시야를 해외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국학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가집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고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중국의 일본의 역사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답은 2번인 거죠. 일본사.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 기록 속에 있는 우리 역사를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1번. 자, 고금성님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방언이라든지 다양한 해외 언어 들어가 있는 거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조선 후기 때는 실증적이면서도 통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동국 지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847번. 조선 후기 역사서라고 물어봤는데 고조선에서 고려 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통사이고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내세웠다라고 했으니까 기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단군, 기자 그리고 사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역사 사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사학의 토대를 치밀하다 그러면 이들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뭐가 아니다. 그렇죠. 통사가 아니다. 그러니 안정복의 동사강보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1번 동국통감은 조선 전기 성종 시기 때이기 때문에 전혀 일단 시대가 안 맞고요. 자, 848번 역사서와 관련돼서요. 그 역사 서술 형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또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역사 서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하면 기전체랑 편년체가 있는데 편년이니까 이건 1년, 몇 월, 며칠, 일기식으로 쓰는 거고 기전체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본기, 세가, 열전 이래서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우실 때요. 이 기전체 같은 경우는 기전체는 삼국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고려사 이런 것처럼 기나 사자로 끝나는 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예외가 딱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정도전이 썼던 고려국사. 사자로 끝나지만 기전체 아닙니다. 편년체 쪽으로 들어갈 거고 또 하나가 삼국유사.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 기자나 사자가 들어가면 아 기전체다. 반면에 편년체다 그러면 실록 또 들어갈 거고 통감 이런 게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1번에서요. 고려사라고 했으니까 고려사는 기전체. 삼국사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기전체. 동국통감, 편년체. 답은 4번. 그렇죠. 연려실수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의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기사 본말체 형식이 되겠더라. 그게 좀 특징이죠. 자, 849번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뤄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거기 가려봤더니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5세기 중에서도 가장 초반부가 되겠죠.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정도전의 고려국사예요. 되셨죠? 그다음 고려시대 역사를 자주적이다. 자, 그러니까 15세기 가장 초반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조선이 왜 건국될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고려만이 뭐 할 수밖에 없나? 특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가 15세기 이제 중후반이 되면서부터는 고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자주적으로 집필할 수 있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16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구를 중시하더라? 기자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조나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건 거죠. 자, 그러니까 나에서 고려시대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라고 얘기를 하려면 고려사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요.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였다 그러는데 문제는 나와 비읍이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거기 동국통감이 나왔죠. 동국통감은 통사이더라. 통사이니 고려 역사 담고 있겠구나. 15세기 성종 시기 때 되셨어요? 서거정이 집필하였다. 그럼 당연히 나에는 니은도 들어가지만 비읍도 가능하더라. 자, 사림의 역사와 문화의식을 반영했다니까 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자실기 디귿. 라에서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독자적 정통론. 우리는 단군에서 시작하면서 중국의 문물도 받아들이다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안정복, 그레스슨 이과 관련돼 있더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50번 문제는 중복되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851번. 자, 다음에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 상황 그랬는데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이니까 남북국사라고 했으니까 유득공의 발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1번 양명학이 수용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6세기 초반, 17세기 이렇게 됩니다.
2번에서 성리학 수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던데 성리학이 수용된 건 고려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틀렸고요. 지금 조선 후기고요. 3번에서요. 자,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하면 정조시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답은 그러니까 3번 되겠습니다. 4번에서 우리 역사 통사 체계가 처음 이제 등장한 것은 동국 통감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 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852번 역사서 또 나왔는데 또 해볼게요. 1번 고려국사. 자, 고려국사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죠. 정도전 세필을 쓰며 아무래도 고려 말 역사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고려 멸망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고려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를 하죠. 2번에서 안정복은 동사 강목을 통해서 한국사의 정통론을 세워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탈피하고자 했다. 단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왔던 걸 쓰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도 단군에서 기자. 그리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죠. 준왕은 사만 중에서도 마한적을 지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신라가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것이 고려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어떤 정통을 세워놨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성리학적 명분론을 다 빼버린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요. 여기서 누굴 뺐어요? 위만을 뺐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만 같은 경우는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찬탈을 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이긴 거기 때문에 명분론 입장에서는 위만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위만을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단군 기자에서 오는 기본적으로 명분론을 깔고는 있으나 우리 시작을 단군에서 보고 있는 우리 정통 자주적인 역사서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3번에서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라는 부분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답이 2번인 거고요. 3번에서 삼국사 아이고 지웠네요. 대표적인 기전체 역사가 되겠고요. 자, 4번에서 외국의 사설을 500여 종이나 인용한 기전체 분류사로 정통사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책을 되게 여러 권을 지금 보고요. 외국 사설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누락되었던 이야기를 적었다. 이게 바로 한치윤의 해동역사가 되겠습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자, 835번 시대순 그랬는데 먼저 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실증적이고 그 밑에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실증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조선 후기 실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조선 후기를 넣어가지고 나에서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히기 위해서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건 15세기가 되겠죠. 다에서 봤더니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고 라에서 이승의 제왕운기하면 고려 원나라가 섞이니까 고려 시대의 두 개를 다와 라로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845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여러분 여사지강은 여러분 구급에서 그렇게 별로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유계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는 유난히 북방 유목민족과 전투를 많이 했었죠. 그 북방 유목민족을 상대했었던 이 고려의 북벌운동에 대해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이 동사, 허목의 동사. 자,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인 출신이다. 그러니 서인들 북몽당 정치 당연히 비판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동사 강목 성리학적 명분론을 비판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도 기본적으로 그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그 역사책에서 아예 다 벗어난 건 아니었다라고 여전히 기자를 인식하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기자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나 비중 없이 보는데 그는 여전히 기자를 낳고요. 반면에 위만은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명분론에서 본다라면 명분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빼버렸어요. 성리학적 명분론은 깔고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55번 다음에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을 지닌 책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거 발해고이죠. 자, 그러다 이제 발해고라고 했으니까 자주적이다 라는 부분 주목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요.
1번 동국통감, 2번 동국사략, 4번 동국여지 승남. 이 모든 것들은 조선 전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뭐 자주적인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동국통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나 시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3번에서 김정호가 쓴 지리서인 대동지지를 답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856번에서부터는요. 주제를 역사학에서 바꿔볼게요. 아이고, 잘 아이고, 이건 제가 계속 지워도 갑자기 지저분해지네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학, 과학기술 분야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리서 분야부터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은 이제 조선 전기 후기를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조선 후기 지리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택리지입니다. 이 이중환 같은 경우는 남인 출신이에요. 당연히 그는 정치 싸움 속에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중환 같은 경우는 소론입니다. 소론. 죄송해요. 이중환은 소론으로서 그 경종시기 때요. 경종시기 때 그 경종의 뭐 직위라든지 그의 이제 그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화가 또 연속 2번에 걸친 신임 사화가 또 일어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중환도 또 유배를 떠나게 되고 피를 입게 됩니다. 결국 20여 년 이상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디일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택리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서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를 주목하는데 일단 정상기의 동국지도 같은 경우는 최초로 축척의 개념이 나온 거죠. 백리척이라고 해서 최초의 축척 개념, 백리를 한 척으로 해서 했었고요. 자, 반면 이제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요, 1대 16만의 축척 개념으로 지도를 만들었으며 또 하나, 여기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주죠. 이걸 보면 거리 계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단히 세밀하게 나왔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요, 이게 목판이에요. 목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풀어볼게요. 856번에 나와 있는 그 지도가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대동여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 지도는 김정호가 직접 답사를 하면서 만들었다. 모든 지역을 다 답사한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답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지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하고 일부는 김정호가 답사하면서입니다. 자, 두 번째, 금속 활자 아니고 여러분들 목판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 답 2번 보이시죠? 자, 이전의 지도와 달리 산줄기나 물줄기 등 지도의 내용이 좀 더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에 보면 범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호 표시 다 되는 것처럼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냐 곡선이냐 또 그 두께에 따라서 산의 높이까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거리도 알 수 있더라. 자, 857번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국토를 논하고 선비들이 살 곳을 찾아서 라고 했습니다. 살만한 곳이 어딜지 전국을 유량했어요. 이중환의 택리지. 답은 그래서 1번 되겠고요. 자, 858번과 59번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860번 문제인데요. 잠깐만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 후기 의학사적 가면 지금 3개 의학사적이 나오는데요. 시대순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끊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17, 18, 19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허준 같은 경우는 광해군 시기니까 17, 정약용은 정조 시기니까 18, 19 이렇게 가는데요. 이 마하가이통에서 하나 주목할게요. 이 마하가이통에서는요,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천연두에 대한 이제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동의수세보험 같은 경우는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논했었던. 그
그러니까 4개의 체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건 동의 수세보안. 자, 그러면 860번. 다음 글에 글쓴이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요. 원목 나와 있죠. 원목, 목민심서 모두 정약용어가 열려 있습니다. 자, 목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라면서 결국 백성을 위해 목민가는 존재한다. 1번 노론과 북학의 선구자라고 하면 선두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일단 박지원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을 주장했어요. 이익이고요. 특히 그중에 한전논의가 이익인 거고요. 3번에서 마과해통에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답은 3번입니다. 이 천연두 지도를 위해서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어요. 왜 이걸 이제 굳이 얘기를 하냐면요. 최초로 소개를 하는 거는 이제 정약용인데 나중에 이제 정말 실제로 이것이 이제 민간에 보급이 되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건 지석영이라고 하는 개화계 인물이랑 관련돼 있어요. 정약용이 처음 종두법을 소개했지만 그것이 민간에서 이제 접종이 된 것은 개화기 때 지석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4번에서요. 여러분 자산어보가 나는데요. 뭔 것 같아요? 물고기어자예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정약전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둘째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약용, 정약전 모두 다 그 신해박해 때, 신유박해일 때 유배를 가요. 동생 같은 경우는 강진으로 가고 정약전 같은 경우는 흑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 간 지역에서도 서로 계속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힘든 생활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쓰고 있던 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어보라고 하면 정약전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천주교 동학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요. 일단 뒤쪽에서 먼저 남아있는 거 풀고 오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냐면요. 문제 878번 좀 펴주세요. 878번. 자, 878번 쪽 문제를 풀려면 천문학과 역법 쪽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조선 후기 때는요.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하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전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고려만국전도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세계관이 깨지더라. 근데 주의할 것은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했던 인물은 김석문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그 다음에 이제 역법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역법 했을 때 조선 전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던 역법이 바로 뭐였냐면 칠정산이었어요. 근데 칠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서가 있는데 왜 갑자기 청나라의 시원역을 받아들였을까?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조선 전기 때 우리를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들었으나 그 이후 명이라든지 청이 다 중국 중심에 맞춰주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역법에 대한 우리만의 기술을 쇠퇴하겠죠. 또 과학을 상당히 후원했었던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과학 발전이 좀 많이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역법서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이 좀 많이 약화되고요. 그러면서 효종시기 때 김육의 제안에 따라서 청나라의 시헌역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878번에서 가나 주장을 했는데 먼저 가를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양지라 한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가에서 얘기하는 건 양명학이죠. 그 다음 나를 봤더니 담엄서로 나왔습니다. 그럼 홍대용이 또 대표적인 저서인 거죠. 그렇죠? 의산문답, 담엄서 모두 다 홍대용인데 특히나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이렇게 하면서 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엄서라고 했으니까 홍대용.
그리고 이게 2011년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2010년 그 전년도 법원직에서 이미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서 노론들의 호락 논쟁을 야기하였다라고 했는데 노론들의 호락 논쟁은 양명학과는 상관이 없죠. 자,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가사상은 현실적인 면보다 이론적인 면을 중시하였다 그랬는데 양명학은 지행 합의를 강조했으니까 둘 다를 중시한 겁니다. 틀렸고요. 3번에서 근대적 우주관으로 그랬습니다. 홍대영이 이렇게 지전설을 주장하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면서 근대적 인식을 하게 되겠죠. 우주관 가지게 되는 거 당연히 맞겠죠. 답은 3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4번에서 화이관을 바탕으로 서양 학문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랬는데요. 홍대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기반으로 라는 뜻인 거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5번에서 성리학적인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양명학은 성리학과는 다른 유학을 추구한 거니까 아예 말이 안 된 거고요. 홍대영 같은 경우도 성리학적 질서를 지금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9번이요. 2012년도 나왔던 건데 옳지 않냐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2번 조심하셔야 되겠죠.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은 누구라고요? 정약용이라고요. 지석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개화기 시기 때 이 종두법도 많이 보급시키고요. 왜냐면 자신의 조카 딸인 것도 이 천연두로 인해서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본인들한테 가가지고 이 종두법 어떻게 예방주사 놓는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 동네 꼬맹이들한테서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한글 보급에도 기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고려 만국전도와 같은 것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온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서우수가 해동농서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880번. 거기 맨 밑에 담엄집 나왔죠? 이 담엄집은 홍대영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읽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추론한 것 그랬으니까 조선 후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담엄집을 아직도 혹시 못 외우셨다면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계의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걸 통해서 지전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수시력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수시력은 칠정산 그 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원나라 간섭기 때 충선왕이 원나라 가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권당도 세웠고 수시력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자, 2번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중국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더라.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꼭 아니었더라라는 걸 아는 거죠. 천문학의 발전.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이랬으니까 이건 칠정선을 말하는 거니까요. 아니고요. 4번에서 사천대가 설립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천대는요. 고려시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 때까지도 이용이 됐다. 고려시대까지인 거고 이게 충렬왕 시기 때 서운대로 바뀌었다가 관상감으로 바뀐 게요. 조선에서 세조 시기 때 바뀌었습니다. 이게 충렬왕 시기 때 세조 시기 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계속 좀 너무 안 보이는데요.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안 지워지네요. 제 힘이 모자란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요. 예, 종교, 조선 후기, 천주교 동학 부분 좀 봅시다. 문제에서는 863번 쪽이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천주교는 들어올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어왔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보통은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오는 사신들에 의해서 우리 땅에 전래되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양반들 중에서는 남인 일부 지역에서 많이 받아들였죠. 특히나 이제 정약용 집안이 그렇습니다. 정약용 형도 그렇고 정약용의 매형이었던 사람이 이승훈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을 비롯해서 정약용 집안 사람들 남인 쪽에 좀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박해를 하는데 그 4대 박해가요. 신해, 신유, 기해, 병인 박해가 됩니다. 자, 신해 박해라고 하면 언제 때요? 이건 정조시기 때.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님 제사를 지내지 않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 박해가 이루어졌으나 정조는 그렇게 강하게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인 출신이었던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가 그 가지고 순조 시기 때 신유 박해. 요 신유 박해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약용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게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해 박해라고 하면 건종 시기 때 박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인 박해하면 흥선대원군 시기 때 8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박해가 되겠고요. 자, 특히나 이런 박해들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는 아까 봤던 제사의식 거부, 또 천주교 가지고 있는 평등세상, 내재적 신앙관이 원인이 된다. 자, 동학은요 1860년에 창시가 되는데요. 이 1860년이란 시점이 언제냐? 철종시기예요. 그래서 동학이 많이 퍼져나가는 시기가요. 흥선대원군 그리고 이제 고종이 직접 통치하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자, 핵심 사상으로는 시천주 인내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과 관련된 주요 인물하면 최재우가 나오고 최시영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시영은 최재우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동학의 교리를 정리하죠. 그래서 확장시킨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동학의 경전들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학 같은 경우는 포접제 형식으로 그 뭔가 동학 교도들을 늘려나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863번 가의 종교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거기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가를 금지하는 것은 그 뜻이 정녕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박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뜻과 이치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극히 죄악이라는 말로 사교라 하여 반역의 법률로 다스려 이렇게 났습니다. 사교라니까 사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척사를 이야기할 때요. 그 사악하다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략 질서를 세우고 사악한 서양의 학문을 배척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주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가운데 줄 거기 보니까 신유년 앞뒤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유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1번 시천주 인내천 동학인 거죠. 홍경래의 난에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요. 홍경래의 난은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홍경래의 난은 순조 시기 때 일어난 거니까 일단 동학이 등장한 시기와는 시점 차이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주교는 종교적인 것에서 퍼진 거지 이런 농민난에는 기여한 게 없습니다. 자, 3번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거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인 거고 4번에서 세도정치 시기 때 더욱 탄압받았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4대 박해가 신예, 신유, 기해, 병인입니다. 여기 없죠. 뭐가 없냐? 물론 이 순조 시기 때는 우리가 이제 안동 김씨가 했다 그러면 순조, 헌종, 철종 중에서 순조와 철종 시기를 얘기하긴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안동 김씨가 집권하던 시기 때 천주교 신자들 많이 탄압을 받았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신유박해는 순조가 아니라 정순왕후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맞아요? 순조가 아직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정순왕후가 순조 집권 초기 때 권력 잡고 있었는데 그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안동 김씨는 상관없는 노론 쪽입니다. 노론 쪽. 자, 그러니 거기 4번에서가 틀린 거죠. 자, 846번 다음을 주창한 종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서도로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겠는가? 아니다. 서도, 서양의 도리, 서양의 학문으로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동학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동학이라는 건 불교, 유교, 도교에다가 민간신앙을 결합시킨 거죠. 그게 뭔데요? 부적 쓰는 거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이 부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적인 학문을 배척하고 민간신화까지 결합시킨 것은 도교라는 걸 동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 조심하세요. 포교를 시작한 지역은요, 경상도예요. 왜냐? 최재우가 경주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경주 사람이니까 거기서 1번 전라도 틀렸습니다. 2번에서 나철이 만든 건 대종교 또는 단군교라고 하죠. 3번에서 신채호는요, 역사학자지 이제 종교와 결합시키진 않았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답이 없죠.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요, 일반 민중사회에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쉽게 퍼뜨릴 수 있는 것 중에는 노래 같은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면 안심가라고 있어요. 부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수장한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민중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수덕문, 안심가 같은 것들을 최재우가 만들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865번에서 조선 후기 종교로 했으니까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를 봤더니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가에서 금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는 천주교입니다. 나를 봤더니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학이 되겠네요. 1번 17세기 프랑스 신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서학으로 처음 소개되었다는데 천주교는요, 신부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파시킨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다녀오던 사신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되게 빨리 나왔죠. 서양 전체 천주교 전파되는 그 역사상 선교사가 아닌 자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되게 독특한 사례가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2번에서 가는 천주교는 정조 때 박해를 받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관대한 편이었죠. 반면 흥선대원군 시기 때는 한 번에 8천여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3번에서 주문과 부적 등이라고 했으니까 동학과 관련된 거 맞죠? 4번에서 동경대전과 용단유사를 편찬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 파트인데요. 종교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 쪽만 들어가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조금 제가 빨리 풀어드리려고 해도 그러네요. 자, 일단 조선 후기 문화에서 두 가지로 갈 텐데 첫 번째는 서민 문화입니다. 일단 농업 생산력도 발달됐고요. 상공업도 발달되고요. 서당 교육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들 1번 소설은 소설인데 한글 소설이 유행된다. 홍길동전이 최초예요. 그거 말고 춘향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든지 사시남정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조심하실 거는요. 이 한글 소설과 한문 소설은 다르죠. 한문 소설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자, 그러니까 박지원의 작품들은 서민 문화와 결합시키실 필요 없어요. 상관없고요. 그 다음 이제 형식이 자유로운 사설시조 나올 거고요. 중인과 서민들도요, 이제 시를 읊조리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시를 읊조리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여기 866번 문제부터 네, 계속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인과 서민들의 시서가 주제 조직이 됐더라. 그들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요. 특히 우리는 이 중인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들에 의해서 글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위학문학이라고 불러줬어요. 아니면 이거를 시사라고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서민들이 아주 즐겼던 것이 판소리와 탈춤을 구경하는 거죠. 어디에서 했다? 장시가 열리는 곳에서 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작자 미상의 다양한 미나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미나 작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목적보다는요, 장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원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자코도라고 해서 호랑이랑 그 까치의 그림 있죠? 좋은 기운을 집안에 들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거. 기원, 장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66번부터 볼까요? 자, 866번 조선 후기 미술 쪽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1번에서 김정희 하면 여러분 추사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 동국진체라고 하면 이광사로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서 강세황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림 중에서 영통입구도라고 해서요. 이렇게 돌도 아니고 바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요. 그 서양화에서 그 유화를 그리는 그런 기법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윤복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해악을 많이 나타냈었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우리의 산천을 뭐랄까 좀 더 자연스럽게 직접 보고 와서 그림을 그렸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68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춘향전이라고 났어요. 그러니까 춘향전이라고 했으니까 한글 소설. 그럼 이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단 추사체는 빠져야 되겠죠. 그건 이제 한자를 쓰는 거니까. 분청사기라고 하면 15세기 조선 초기 때 유행했던 자기가 되겠고요. 판소리, 민화, 사설시조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거기 바에서 가사문학이라고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철의 삼인곡 같은 것들 말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집필이 됐고요. 자, 869번 조선 후기 문학 예술 경향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김정희의 추사체. 이게 1번 맞는 거고. 2번에서 양반전, 허생전은 뭐더라? 한문소설입니다. 한글소설. 그래서 서민문화와 상관없어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서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서영화의 기법이 반영되었다. 그러면 강세황의 작품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로 가볼까요? 871번 볼까요?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설화문학이 유행하여 필원잡기, 용제, 총화가 편찬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선에서도 전기 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2번 도시 상민층의 지원에 의해서 산대놀이가 민중오락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봉산탈춤, 변륜, 산대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후기 때 경제력 발전과 관련돼 있죠. 3번에서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유행했다. 맞고 중인층의 문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이 시사를 조직했더라도 맞죠. 그렇죠? 자, 872번 조선 후기 우리나라 문화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하면 이제 진경산수화 뭐 아니면 풍속화 이런 그림도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2번에서 백자와 분청사기라 했으니까 15, 16세기. 3번에서 수선사 결사가 제청되어라고 했으니까 진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무신정권기. 그다음 4번에서 제왕운기 해동고 승전했으니까 이건 고려 후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873번에서요. 조선 후기 그림 성격 그랬는데요. 먼저 1번 민중의 기복과 염원 그랬습니다. 그런 그림이라면 민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답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 2번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동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풍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게요. 이 풍속화 자체를 그린 사람들이 서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 이 풍속화라고 한다면 서민 문화에 넣어주실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예술 분야의 새로운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민중들이 놀이를 하거나 연애를 하는 모습들을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회 하나의 중심축으로 보고 그들의 생활이 지금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는 걸 지금 뭔가 기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죠. 김홍도와 신윤복. 3번에서 중국 화풍을 모방하였다 그랬는데요. 조선 후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서양 화풍에 영향을 받는 거지 중국 화풍을 모방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4번에서요. 섬세하고 도회지 양반들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 풍류 생활. 풍류라는 게 말이 좋아서 풍류인 거지. 먹고 놀고 막 연애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면 신윤복입니다. 니은이에요. 87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려진 이 작품은 김홍도의 서당도니까 조선 후기. 거기서 기억 구양순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려 전기예요.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게 송설체가 나오죠. 이거는 고려 후기입니다. 니은에서요. 목공예가 크게 발전하여 장롱, 책상, 문갑 등이 발달했다는데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집에 그런 것들을 잘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디귿에서요. 독자적인 화풍이 개발되어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조선 후기 때 일본에 있었던 건 에도 막부예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면 일본에서 두 번째 막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전국시대 지나면서 에도 막부거든요. 일본 역사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설립된 막부가 에도 막부잖아요.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요. 그 당시 어떤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네덜란드 쪽에 나중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일본은 이런 문화적인 것으로 서로 영향을 줬다 부분 틀려요. 리을에서 조선 후기 때 나왔던 작이라고 하면 청아백자입니다. 백자에다가 푸른색 염료를 썼던 것. 자, 그래서 우리 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가 있고 그러다가 일반 백자가 나올 것이고 조선 후기로 가면 청아백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요. 875번 보세요. 위양인들의 문학작품인데요.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으셨으면 진짜 당혹스러우셨겠죠. 일단 이번에 알아두세요. 1번에서 규사는요. 이진택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얼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얼이라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연조기감하면은요. 이건 이진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건 이제 향리들의 역사에 대해서 쓴 것이고요. 호산외기 그랬으니까 뭐 기인이라든지 승려, 위양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성리학에서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런 외인들이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건 그들에 대한 행적, 전기를 쓴 것이 호산외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야사나 수필 같은 걸 모아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876번 조선 후기 건축물 그랬는데요. 전기 후기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제 1번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건축물들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정치적 필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궁궐이 수리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만동묘라든지 대보단 같은 경우는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홍이나 상업자들 같은 상공업자들 돈 벌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뭐 여러 건축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당시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한 해인사 장경판전 그랬는데요.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서 조선 전기의 불교를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해인사 장경판전. 또 하나가요. 원각세지. 10층 석탑이에요. 탑입니다. 자, 그러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 푼 거 맞을까요? 오케이, 예, 잘 풀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기부터는 개화기 역사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